안철수 의원은 합리적 개혁을 앞세운 신당 정책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표는 당명을 바꾸고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각각 마이웨이 행보를 본격화하며 야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사실상 전쟁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안형환 새누리당 전 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정치 대담 나누기에 앞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는데 약 24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상당히 진전된 합의를 이뤄냈는데 안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 못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양국의 현안이고 외교적 과제가 됐습니다. 외교적 과제라는 것은 결국은 주고받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이 100% 모든 게 수용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안은 이나마 저는 참 다행이다. 네. 사실 한일 관계는 굉장히 감성적인,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서적인, 감성적인 부분으로 풀려면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사 가면 되겠죠. 그런데 한일 관계가 이사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렇다면 네. 결국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현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타협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또 현 정부가 상당한 일을 해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강경한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언젠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예. 한일 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 정서, 특히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언론이 국민 정서를 굉장히 자극한 보도를 해야 되면은 많은 또 국민들이 이거 팔아먹은 거 아니냐. 이거 네.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외교라는 건 상당히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마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반응 이런 걸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현 정부가 결단했다는 것은 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사실 정치적 파장, 정치 외교적 파장이 지금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여당에서는 당장 이것을 한일 관계 개선에 아마 어떤 기회로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성과다 이렇게 나설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특히 야당에서는 지금 할머니들의 입장,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이 당사자가 빠진 거라는 거죠. 즉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해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을 수 있는데 국익과 외교라고 하는 명분은 살렸지만 그 안에 정작 당사자들의 어떤 그 서운함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야권에서는 이거를 또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이 부분이 여와 야의 어떤 엇갈린 시각으로 또 하나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생존해 계신 피해 할머니들이 이번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최대 핵심 중 관건이라면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보세요? 나도 지금 반응을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할머니들께서 이런 반응도 아이고 내 생에 정리하고 넘어가서 다행이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무슨 소리냐, 돈 액수 문제도 들고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사과 문제가 공식적으로 법적 책임 문제를 법적이라는 부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란 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A란 표현을 했을 때 각자 진영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명분과 관련된 그 현안들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어떻게 네. 받아들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결국은 생각합니다.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렇죠. 설득하고 이해를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앞으로 이제 정부가 국민들,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들을 설득해내는가, 어떻게 설득해내는가, 그건 정부의 몫입니다. 거기는 사실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나서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설득한다. 글쎄 외교와 국익 앞에서 과연 이 문제가 정부가 설득할 문제인가? 일본 정부가 총리 대신 명의로 사과를 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나서서 해명을 할수록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일본이 가끔 대사라든지 아니면은 관련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더 보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런 마음을 풀어주는 노력이 좀 더 뒷받침된다면 네. 이번 합의가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 대담으로 좀 저희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모두가 이제 총선 공천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모습입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러 논란 끝에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바깥에서 이제 정당을 새롭게 신당을 만들다 보니까 안철수 지우기 아니냐라는 게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우리 장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더불어민주당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정말 충격적이고 뭐 쇼킹한 당명을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그렇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글쎄요, 뭐 국민과 더불어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말만 더불어 살 것이 아니라 진짜로 국민과 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 듣자마자 모든 국민들이 느낀 건 이거 같아요. 새정치 한다고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결국은 안철수 지우기 아니냐. 안철수 나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도로 민주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허전함 같은 거. 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당명이었습니다. 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사실 고민은 많았을 겁니다. 속 시원하게 민주당 했으면 좋을 텐데 민주당이라는 이미 쓰고 당명을 있고. 어느 특정인들이 소유를 하고 지금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묘수 낸다는 게 앞에 뒤에 무슨 형용사를 붙이는 게 방법이었고 그 형용사가 이제 결국은 더불어로 낙제된 것 같습니다. 무슨 뭐 손은혜 위원장인가요? 홍보위원장은 민주소나무당이 아주 전율을 느꼈다 같은 보도를 봤는데 저 그것보다 참 저도 상당히 좀 이상했습니다만은 1등은 5개 가운데 1등은 희망민주당이 1등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네. 정했는데 약칭을 또 더 민주당으로 해달라. 그렇죠. 근데 더 민주당도 좀 뭔가 아직은 저한테는 익숙치 않습니다. 네. 더 민주당도 익숙치 않고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는 또 한글 표현이 연결이 네. 상당히 그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맞물려서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들었던 네. 새정치연합 이름도 사실 힘듭니다.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민주연합이었죠.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우겠다는 그런 의지도 굉장히 서둘러서 이름을 지금 바꾼 겁니다. 본래는 네. 2월 1일 기점으로 바꾸겠다 했는데 예. 서둘러서 물론 여기에는 지금 후보들의 뭐 명함 작업이라든지 현수막 뭐 이런 것도 맞물리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서둘렀다. 그리고 이름이 아직은 익숙치 않다. 네. 이런 평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당명에서 또 하나 좀 느껴지는 거는요. 네. 이제는 야권이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구나. 그동안에 이제 새정치와 민주가 합쳐진 어떤 이름으로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지냈는데 네. 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제 내달 10일이면은 안철수 신당이 나오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간다 이런 분당의 느낌이 길로 접어뒀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 안 의원님 네. 지금 야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에 맞서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인재 영입으로 좀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 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표 교수님 전화 연결해봤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정치는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또 어떤 일을 하는가가 정치를 좌우하는 겁니다. 뭐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도 지금 당을 만들고 있는데 예. 이 당도 지금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가는가가 당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 현재 현역 한 5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20명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요. 반면에 문재인 대표의 이제 더불어민주당인가요? 네. 더민주당에서는 빠져나간 만큼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서 당의 힘을 보강하고 또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창원 영입 1호에 대해서는 제 이름으로 뭐 특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만은 비주류가 오늘 신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당내 비주류가 네. 문재인 대표의 영입 인재들의 풀이 넓지가 않다. 그렇다 보니까 영입 1호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 수긍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대표가 통합 행보에 있어서는 대응이 느릿느릿했거든요. 근데 한 발짝씩 늦었죠, 계속. 근데 안철수 의원 나가자마자 이 영입 행보는 초고속인 것 같습니다. 당명도 바꾸고 네. 영입도 빠르고. 근데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를 봤는데요.
사실 그 지금 안철수 신당, 여당과 경쟁은커녕 지금 내부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대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좀 낮거든요. 안철수 네네네. 의원보다. 근데 이 표창원 씨 같은 경우에는, 표창원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명망가이자 인기인인데 20대에게 상당히 그 이름이 알려지는 네네. 거예요. 범죄 전문가로 좀 많이 그렇죠. 알려져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타겟 맞춤형 영입이다. 철저하게 어떤 분당에 대응하기 위해서 젊은 층에 어필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영입 맞불 영입은 상당히 출발은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무리 인기인이고 명망가래도 지금 이제 서울에서 소위 험지 출마하시는 분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과연 다당 구도에서 네. 당선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이제 구도 문제에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 표 교수 같은 경우에 명망가이긴 하지만 20대, 30대에게는 상당히 명망가이지만 고령층으로 갈수록 또 인지도가 낮은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재밌는 결과가 좀 나왔어요. 사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8개월 만에 문재인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밀렸어요. 이게 거의 지금 8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눈에 띄는 것은 안철수 의원의 지지도가 꽁충 뛰어 올랐다는 얘기죠. 네. 안 의원님, 이런 네. 여론의 흐름, 민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그 새누리당 지지자층의 일부가 안철수 의원 쪽을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작은 사건으로 본다면 지난주에 뭐 연탄 발언 있었으면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그 지지층과 새누리당 지지층은 겹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뜨자마자 새누리당 지지율이 40%에서 30%로 하락한 건 맞습니다. 네. 그 퍼센트만큼은 분명히 간 건 맞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도 그런 맥락에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관심은 이 부분이 이제 과연 총선에도 이런 부분이 지금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대선으로 놓고 본다면 지지율 뭐 16%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총선에서 아직 당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철수 1인 정당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안철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묻어가는 측면들이 많은데 결국은 지역구에서 어떤 후보를 내느냐 이게 관건일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 지지율이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는 예. 일종의 컨벤션 효과이자 안철수 이름값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표로 연결될 수 있는 즉 어떤 후보를 내느냐 어떤 인물들로 구성된 당을 만드느냐 이게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지 이 지지율이 거품인지 아니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꺼질 건지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이 지지율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평가하기는 어렵다. 좀 이르다. 다만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 특히 새누리당의 일부 또 새정치연합의 일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빠르게 결집해가고 있는 즉 국민적인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대감을 더 키워갈 수 있느냐 여부는 1인 정당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어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강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죠. 낡은 진보, 수구 진보, 합리적 개혁 노선을 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는데 이런 신당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당연히 나올 때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뭔가 그 사이에 제3의 길을 얘기하는 것 측면은 맞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그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어떤 지역적 기반이나 뭐 이런 것 없이 제3 세력이 나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과연 그런 지역적인 터전을 어디서 가져갈 것인가 또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보수와 진보의 어떤 대결 구도가 강한 대한민국의 특징 속에서 어떻게 탄탄한 중도층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낼 것인가 좀 그런 점에서 지금 10개의 그런 목표 중에서 7개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과 정강정책이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강정책에서의 차이는 사실은 그렇게 더 내세울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표창원 교수나 이런 영입 경쟁에 있어서 이것과 비교되는 즉 중도층을 상징하는 그런 인사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낼 수 있느냐 결국은 이것이 이제 관건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중도층이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있는 정당들의 말을 하긴 굉장히 쉽습니다.
양쪽의 장점만 갖다 하면 되거든요. 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아마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일 겁니다. 경제 민주화, 여당마저, 현재 보수 정당마저 하는 이야기가 경제 민주화는 항상 선거 때만 들고 일어나오니까 또 야당마저도 안보는 보수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좋은 이야기를 갖다 모았어요. 결국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실현을 하는가. 그런데 정치는 참 실현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말하기는 누구나 쉽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그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오는가. 결국은 정책에 구체할 수 있는 방법과 구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가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말은 참 좋습니다만 실행한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당 이야기도 좀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당 새누리당 내에서도 공천 룰 기준이 점점 윤곽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이제 뭐 가점제라든가 여성 뭐 소수자 배려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안 의원님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이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하게 맡겠다고 했던 어떤 전략공천이라든가 컷오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수용하면서 뒤로 좀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이게 현재는 최고위원회에서 통과가 아직 안 된 안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오늘 최고위원들이 다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를 하자 해서 현재는 안이 올라왔을 뿐이고요.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상당한 강론을박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단수 추천, 우선 추천이 네. 전략 공천이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한에서는 그건 전략 공천하고 약간 다릅니다. 다르다. 전략 공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략 공천 이런 것이죠. 공천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 A씨, 네. 중구 B씨 BC. 발표를 해서 그냥 내리 꽂는 걸 전략 공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의 우선 공천은 새누리당의 당은 단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의 후보의 경쟁력이 상대당에서 월등히 낮을 경우입니다. 그렇다면은 새누리당 우세 지역인 뭐 강남벨트라든지 TK 지역, PK 지역 같은 데서는 월등히 낮을 수가 없죠. 아무나 세워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략 개념하고 좀 다를 틀리고요. 테고. 단수 공천도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습니다. 월등히 A라는 후보의 경쟁력이 다른 후보에서 월등히 높을 때에 한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A라는 후보를 경쟁을 붙여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지 과거의 전략공천처럼 내리꽂는 것과 개념은 틀리다. 다르다. 물론 이제 이것을 단수공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을 서울의 험지 보냈는데 현재 서울의 험지는 새누리당의 후보들의 경쟁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쩔 수가 없지만 약합니다. 그런 경우에 오세훈 시장 넣으면 여론조사에서 당연히 이길 수밖에 큰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수 후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언론에서는 전략공천하고 같이 하면서 당내 뭐 하는데 현재 분명한 사전적 개념은 틀립니다. 이걸 악용할 수 있다도 악용이 이렇게 되겠죠. 아주 센 후보를 보내면 그 악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기본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가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향식 공천, 전략 공천 배제하고 철저하게 뭐 상향식하고 다 좋은데 정치 신인들하고 여성 뭐 이런 분들한테 가산점 1-20% 줘가지고는요.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터 닦고 있는 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선거구도 확정이 안 돼가지고 예비 홍보물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또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을 새누리당이 정말로 신인을 발굴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 가산점 10% 줘가지고는 결코 지역구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지금 새누리당 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을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김무성 대표가 애초에 생각했던 어떤 공천 혁신 또는 쇄신 어떤 이런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한 발짝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경쟁, 총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